레스토랑. 미식의 정원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40대 초반의 김영식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곳의 사장이었다. 그는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30대로 보일 정도로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키 180cm의 단단한 체격과 깔끔한 용모의 소유자 형식. 그러나 형식은 의외로 아직 미혼이었다.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박형식은 많은 여성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느 봄날 레스토랑에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왔다. 20대 초반의 박수지였다. 청순한 외모에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는 첫날부터 형식의 눈길을 끌었다. 수지는 대학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었다. 사장님, 8번 테이블 주문 확인 부탁드려요. 수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형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형식은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형식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수지에게 작은 선물들을 건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케이크 한 조각, 식사 대접, 그리고 어느 날은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사장님,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받을 수 없어요. 수지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형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지 씨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그냥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형식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는 계속되었다. 퇴근 후 집까지 태워주고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며 수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의 배려와 관심은 수지에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수지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잃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다. 어머니 혼자 그녀를 키우느라 고생했고 수지는 항상 아버지가 그리웠다. 김영식에게서 수지는 그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다정한 말투, 세심한 배려, 든든한 존재감은 수지가 늘 갈망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닮아 있었다. 18살의 나이 차이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것이 수지에게는 안정감을 주었다. 저기 사장님,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나야 환영이지. 형식 오빠. 저 오빠가 좋아요. 어느 가을 저녁, 한강 공원을 거닐던 수지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형식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도 수지가 정말 좋아.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난 상관 안 해. 넌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오빠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교제 6개월이 지나고 형식은 수지에게 청혼했다. 조금 빠른 것 같았지만 형식 나이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 수지는 기쁘게 승낙했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형식은 긴장된 마음으로 수지의 집으로 향했다. 고급 과일, 선물과 꽃다발을 준비하며 그는 장모가 될 분이 나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렸을 때 형식은 깜짝 놀랐다. 문을 연 여성은 4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우아한 옷차림, 그리고 수지를 닮은 청순한 얼굴에 성숙한 매력이 더해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수지 엄마 이화영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형식은 화영의 나이를 짐작했다. 수지가 23이니 화영은 40대 중반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보다 겨우 3살 많을 뿐이었다. 들어오세요. 수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화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품위가 있었다. 형식은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차분한 태도에서 세월의 무게와 동시에 여전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화영은 나이 차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형식 씨가 수지를 많이 아껴주시는 게 보여요. 어머님, 수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형식은 화영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세대였고
대화가 잘 통했다. 수지와는 때때로 세대 차이를 느꼈던 것과 달리 화영과는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6개월 후 형식과 수지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집은 강남의 새 아파트로 마련했고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주간은 달콤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빠, 이 드라마 재밌어. 같이 보자? 수지가 신나게 TV를 켰다. 화면에는 최신 웹드라마가 재생되었다. 형식은 소파에 앉아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드라마의 유머 코드와 빠른 전개는 그에게 낯설고 피곤하게 느껴졌다. 수지야, 이거 좀 유치하지 않아? 유치해? 이게 요즘 대박 드라마인데 오빠는 감각이 없어. 작은 의견 차이였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음악 취향, 여가시간 보내는 방식, 심지어 SNS 사용 방식까지 두 사람은 달랐다. 신혼 3개월째 되던 어느 주말, 첫 번째 큰 싸움이 터졌다. 오빠, 오늘 친구들이랑 클럽 가기로 했어. 같이 갈래? 수지가 화장을 하며 물었다. 형식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클럽은 좀, 그럼 혼자 가면 되지. 오빠는 집에서 쉬어. 아니,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신혼인데 너무 자주 친구들이랑 노는 거 아니야? 수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빠, 나 감금하려고 결혼한 거야?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조금만 이해해줘. 나는 밤늦게 클럽 가는 게 좀, 아, 진짜. 오빠는 너무 꼰대 같아. 그 말에 형식도 화가 치밀었다. 꼰대. 내가 꼰대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신혼인데 매주 클럽 가는 게 맞아? 상식. 오빠 상식이 내 상식이야. 오빠는 나보다 20살이나 많으니까 내 생각은 다 틀린 거야? 나이 얘기는 왜 나와? 나이 차이 괜찮다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진짜 답답해. 수지는 화장을 멈추고 침실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다. 옷가지들을 마구 넣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뭐해? 어디 가려고? 친정 갈 거야. 오빠랑 있기 싫어. 수지야, 진정해.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끝났어. 나 갈게.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형식이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형식은 빈 거실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건지 수지가 너무 어린 건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형식은 화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 형식입니다. 아, 형식 씨? 수지가 어젯밤에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수지도 아침부터 울먹이고 있어요. 형식은 점심시간에 레스토랑을 직원에게 맡기고 화영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수지가 좋아하는 꽃과 케이크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화영이었다. 어서 오세요. 수지는 방에 있어요. 어머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실에 앉은 형식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제가 수지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하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이를 핑계로 수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화영은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형식 씨, 두 분 다 잘못이 있어요. 수지도 신혼인데 너무 친구들에게만 신경 쓴 것 같고, 형식 씨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예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수지를 부를게요. 수지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수지야,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내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어. 오빠,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더 들으게 나도 노력할게. 수지는 울먹이며 형식을 안았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화영의 중재로 집으로 함께 돌아갔다. 하지만 세대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은 수지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형식이 불만을 표시했다. 수지야, 설거지 좀 해놓지. 내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집이 이 모양이야? 오빠, 나도 학교 갔다 왔고 과제도 해야 해.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되잖아. 식기세척기가 알아서 다 해줘. 정리는 해놔야지. 아, 진짜. 오빠는 왜 그렇게 완벽해야 해?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또 어느 날은 돈 문제로 다퉜다. 수지야,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쇼핑 좀 했어, 뭐 어때? 오빠가 쓰라고 준 카드잖아. 그래도 한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는 돈 많으면서 왜 그래? 내가 명품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옷이랑 화장품 샀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획 없이 쓰는 게 문제야. 아, 진짜 답답해. 오빠는 돈에 대해서도 너무 꼰대 같아. 그러고는 친정으로 가버렸다. 다음날 형식은 처가집에 가서 화영과 수지에게 사과를 하고 수지를 데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반복될 때마다 수지는 친정으로 가곤 했다. 그리고 형식은 화영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신혼 6개월이 지나면서 더 깊은 세대 차이가 드러났다. 어느 저녁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나 대학원 진학 생각 중이야. 형식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대학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하고 싶었어. 결혼하면서 포기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수지야, 우리 내년에 아기 가질 생각 아니었어? 수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기? 오빠, 나 아직 24이야. 아기는 좀 더 나중에 가져도 되잖아. 나는 벌써 43이야. 너무 늦으면 아이 키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오빠 나이에 맞춰서 내 인생을 결정하라고? 내 꿈은? 형식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꿈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잖아.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가정에 충실하다는 게 내 꿈을 포기하라는 뜻이야? 오빠는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꿈 이루고 있잖아. 그건 다르지. 남자는 뭐?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해? 오빠, 지금 몇 년도야? 이게 21세기 맞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오빠는 자꾸 나한테 옛날 생각을 강요해.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수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다. 나 진짜 친정 갈 거야. 오늘은 오빠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수지야, 앉아봐. 이야기 좀 더 하자. 됐어. 어차피 대화해봤자 오빠는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수지는 또다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형식은 허탈하게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게 맞는 걸까? 우리는 정말 맞지 않는 걸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화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형식은 점점 더 자주 화영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수지와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이 변화했다. 어머님, 저희 세대는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수지는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수지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정도 중요하더라고요. 형식 씨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쵸? 어머님은 저랑 대화가 참 잘 통하세요. 우리가 같은 세대니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새 대화의 주제는 수지에서 벗어나 있었다.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남편을 잃은 지 벌써 15년이 넘었으니까요. 수지 키우느라 재혼할 생각도 못했고, 힘드셨겠어요. 뭐, 이제는 괜찮아요. 수지도 시집 갔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형식은 화영의 눈에서 외로움을 읽었다. 그녀는 아직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여성. 형식은 그녀에게 연민과 동시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새로운 와인이 들어오는데 같이 시음해 보시겠어요? 수지랑 같이 식사도 할 겸요. 그래요, 좋아요. 하지만 다음 주 수지는 학교 시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형식과 화영은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다. 이 와인 정말 좋네요. 부드럽고 깊은 맛이에요. 그쵸? 어머님 취향에 맞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촛불이 켜진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와인을 나눴다. 대화는 더욱 사적으로 변했다. 형식 씨는 왜 수지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수지에게서 순수함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었죠. 수지는 행운아예요. 형식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아니에요. 제가 더 행운이죠. 어머님 같은 분이 장모님이셔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형식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 이후로 형식과 화영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수지와 싸우지 않아도 형식은 화영에게 연락했다. 어머님 새로운 메뉴 개발했는데 시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전시회 갈래요? 수지는 관심 없대요? 화영도 형식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다. 외로웠던 그녀에게 형식은 활력소였다. 그와의 대화는 즐거웠고 그의 배려는 따뜻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산책했다. 수지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고 형식은 화영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이 가기 전에 이렇게 나오길 잘했어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화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식 씨,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닐까요? 형식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가 뭐라고 하지 않나요? 수지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자주 찾아뵙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화영은 말을 멈췄다. 사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형식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설렘을. 그것은 단순히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감정이 아니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있으면 편해요. 수지와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에요. 어머님도 그러신가요? 화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화영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되었고 어느새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그 이후로 형식의 삶은 이중적이 되었다. 집에서는 수지의 남편으로, 화영의 집에서는 화영의 연인으로 살았다. 여보, 오늘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형식은 매주 수지와 함께 화영을 찾아갔다. 겉으로는 효자사위였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화영에 대한 감정은 멈출 수 없었다. 수지와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신혼 초에는 수지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집을 나가기 시작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장모님한테. 엄마한테. 왜? 나랑 싸우면 엄마한테 가는 게 해결책이야? 어머님이랑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져. 넌 이해 못해. 이해 못해. 뭘? 됐어. 나갔다 올게.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남편이 자신보다 엄마를 더 자주 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친정 엄마였기에 이상한 생각을 지우려 했었다. 수지는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형식의 차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조수석 발밑에 떨어진 여성용 귀걸이였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은색의 작은 귀걸이는 수지의 스타일과 전혀 달랐다. 오빠, 이거 뭐야? 형식은 귀걸이를 보고 당황했다. 그것은 화영의 것이었다. 지난주 드라이브를 갔을 때 떨어뜨린 것 같았다. 아, 그거 손님 거 같은데. 레스토랑 손님 태워준 적 있어. 손님을 태워줘. 언제? 지난주에 단골 손님이 차가 고장나서. 수지는 귀걸이를 유심히 살펴봤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뭔가 찝찝했지만 형식의 말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다. 형식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그것은 분명 여성용 향수였고 수지가 사용하는 것과는 달랐다. 오빠, 이 향수 냄새 뭐야? 무슨 향수?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 나는데? 형식은 셔츠 냄새를 맡아봤다. 화영의 향수였다. 그들이 포옹할 때 묻은 것이었다. 아, 레스토랑에서 여자 손님하고 부딪혔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 수지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수지는 엄마 화영에게서도 변화를 감지했다. 요즘 화영은 이전보다 밝아 보였다.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화려했다.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 화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응,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 그래?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연애를. 하지만 화영의 얼굴은 미묘하게 붉어졌다. 수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진짜 누구 만나는 거야? 말해봐. 아니라니까. 수지는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혼자 사셨으니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 행복의 상대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지는 형식에게 깜짝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녀는 일찍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다. 형식은 오후 8시쯤 돌아온다고 했었다. 하지만 8시가 되어도 형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형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전화도 안 받고. 레스토랑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막 마무리했어. 그래? 근데 배경이 너무 조용한데? 레스토랑 아닌 것 같은데? 형식은 순간 말을 멈췄다. 그는 지금 화영의 집에 있었다. 아, 지금 홀이 아니고 사무실이야. 그래, 언제 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의심이 들었다. 형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형식의 핸드폰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화면을 본 순간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형식의 차는 레스토랑이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그곳은 친정집 근처였다. 엄마 집에?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형식이 왜 이 시간에 친정집 근처에 있을까?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귀걸이, 향수 냄새, 엄마의 변화, 형식의 잦은 친정 방문. 그리고 지금의 거짓말.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수지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금요일 저녁, 수지는 일부러 형식과 사소한 말다툼을 일으켰다. 오빠, 왜 자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어제도 그렇고, 아, 미안. 맨날 미안해만 하면 돼. 약속은 왜 해? 수지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화낼 일이지. 오빠는 맨날 약속을 안 지켜. 형식은 한숨을 쉬었다. 수지가 유난히 예민한 것 같았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수지는 일부러 더 화를 냈다. 그리고 예상대로 형식이 말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머리 좀 식히고. 어디 가는데? 장모님한테. 또? 맨날 엄마한테만 가네. 어머님이랑 대화하면 기분이 나아져 곧 올게. 형식은 재킷을 입고 나갔다. 수지는 그가 나간 후 1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도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수지는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형식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집 안은 조용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지는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형식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엄마 화영의 목소리와 남편 형식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다.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엄마, 화영과 남편 형식이. 그들은 옷이 흐트러진 채로 놀란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지야, 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수지야, 이건. 형식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황급히 옷을 여미며 수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오지 마! 수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비명에 가까웠다. 내가 뭘 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지야,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내 남편이 내 엄마랑 자는 걸 어떻게 설명해?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수지에게 다가가려 했다. 수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수지의 외침이 집 안을 울렸다. 형식은 수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지야,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잘못? 이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야? 나를 벌해줘. 뭐든지 할게, 제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끝났어! 수지는 형식을 밀쳤다. 그녀는 화영을 바라봤다. 엄마 아니, 이화영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을! 화영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엄마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전부 다. 수지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그녀의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형식과 화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해요. 언제부터 나를 배신했냐고. 몇 달 전부터. 형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달? 몇 달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비극적인 웃음이었다. 웃기네. 정말 웃겨. 나는 매일 당신들을 믿었는데 당신들은 매일 나를 배신했네. 수지야, 입 닫아요. 당신 목소리 듣기도 싫어.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집을 나가려 했다. 수지야, 상관 말아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이 상태로 나가면 위험해. 제발. 위험? 당신들이 한 집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어?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다. 형식은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며칠 후 수지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형식은 초췌한 얼굴로 수지를 맞았다. 수지야, 대화 좀 하자. 대화할 거 없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수지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어떻게 용서해요? 당신은 내 엄마와 잤어요. 내 엄마와! 수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이 차이도 주변의 시선도 다 무시하고
당신을 선택했어요. 근데 당신은 나를 버리고 내 엄마를 택했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와 바람을 피우는 게 사랑이에요? 형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수지는 짐을 다 싸서 집을 나갔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화영에게도 연락이 왔다. 수지는 답장을 보냈다. 이화영 씨, 이제부터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화영은 전화를 걸었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수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수지야, 엄마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용서해줘. 수지야, 답장만이라도 해줘. 하지만 수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화영은 완전히 차단당했다. 화영은 절망했다. 그녀는 딸을 잃었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지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다시는 형식을 보고 싶지 않았다. 형식은 레스토랑을 팔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그는 화영과도 연락을 끊었다. 그들의 관계는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형식은 죄책감이었는지 수지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했다. 화영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딸도 사위도 사랑도 모두 잃었다. 외로움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그녀는 매일 울며 수지를 그리워했지만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대학원에 진학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사랑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무너졌었다. 어느 겨울밤, 수지는 아파트 창문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왜 그들을 만났을까?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수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사랑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후,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자신과 같은 세대의 진실한 사람을. 그리고 그녀는 다시 행복해졌다. 형식과 화영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들은 수지의 인생에서 아픈 교훈으로만 남았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세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고 각자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수지는 배웠다.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깊은 배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5년이 흐른 후 수지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좋은 남자를 만나 약혼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거리에서 화영을 마주쳤다. 화영은 많이 늙어 있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어진 주름, 쓸쓸한 눈빛. 수지야. 화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수지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다. 화영은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어떤 사랑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형식과 화영의 금지된 사랑은 세 사람 모두를 파괴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았다.